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 평생 애매하고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했던 사람은 아니었나요? 누군가의 남편,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닌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지만 정작 그의 인생이 즐거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조차 없지는 않나요? 우리가 외면하고 놓쳐버린 아버지라는 존재의 초상. 김경희 작가님의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이 책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차마 묻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질문들을 40 넘은 딸이 80 넘은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작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미숙하고 때로는 불편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애매하고 어색했던 사이는 조금씩 풀어지고 작가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화해가 완성될 무렵 예고 없이 이별이 찾아옵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아버지는 마지막 손편지를 건넵니다. 너무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뒤늦게 건네는 용서이자 고백이 아닐까요? 이 고백 앞에서 작가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조용히 읊조립니다. 말할 걸, 표현할 걸, 아니 똑똑히 말했어야 하는 거였다. 아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프롤로그. 딸은 아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82해를 살아온 한 남자가 있다. 일제감정기 시절 전라도 1위에서 태어난 그는 광복기 후 혼란한 청년 시절을 보냈고 30이 가까워지자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농업 기반의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던 시기였고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먹고 살 길이 나아 보이는 도시로 몰려들던 때였다. 그는 피죽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시골이 지긋지긋했다. 서울에 가봤다는 사람들이 풍기는 도회지 냄새를 따라가면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는 서울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30살의 남자는 아이가 줄줄이 생기면서 금세 40이 되었고 그저 눈 한 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백발이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82살이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웅이 되거나 역사에 남지는 못해도 그저 가족들과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고 싶었던 남자.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니 너무 애쓰며 살지 말라고 했던 그는 82살이 된 내 아버지다. 3남매 중 막내인 나는 여러모로 가장 많이 아빠를 닮았다. 외모는 그렇다 치고 식성과 성격까지 똑 닮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와 좋은 관계로 지내지 못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꽤 오랫동안 아빠를 미워했다. 이유를 들자면 엄마를 너무도 고생시켰기 때문이다.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빠라고 생각했다. 사춘기 시절에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아빠가 하는 말은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그가 나는 못마땅했다. 인물값 좀 하는 잘생긴 외모에 한량 기질까지 아빠는 언제나 치열한 삶에서는 한 발 비껴나 있었다. 그런 연유로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빠의 인생에 등을 돌린 채 40을 훌쩍 넘겼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빠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인생이 즐거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혹은 살만한 것이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 말이다. 2018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10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방송 작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빠와의 인터뷰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번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와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 마지막 인터뷰 날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고 서로 꽤 대화가 잘 통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시간씩 10번이면 될 일을 왜 30년이란 시간을 돌아왔을까? 후회가 되었다. 인터뷰 마지막 날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한다. 10번의 인터뷰가 끝나고 정확히 한 달 후에 아빠는 암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나는 그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설 후 1년이 가까워질 무렵 거짓말처럼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났다. 언제나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단단한 벽 같았던 그가 약해질 수도 있으며 몹시 작아지다가 종국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딸은 아빠의 인생을 알 수 없었고 조금이나마 철이 들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2019년 여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다. 죽음은 그저 사라지는 거였다. 어제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음이었다. 시공간은 그저 한 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왜 미처 몰랐을까?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딸이 아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노력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아버지에게 묻는 100가지 질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애매하고 어색한 사이. 2018년 5월 24일 오전 9시 30분. 아빠와의 인터뷰를 잡아놓고 솔직히 후회했다. 대면대면한 아버지와의 인터뷰라니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약속 시간을 30분 앞두고 아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와 5분 이상 대화해본 기억이 없었다. 언젠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버스에서 아빠를 만난 적이 있다. 아, 아빠. 이제 오니? 네, 식사하셨어요? 먹었지. 네. 금세 어색한 공기가 주변을 감쌌다. 아빠와 나는 늘 거기까지였다.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꽤 오랜 시간, 돌이켜보니 무려 20년 이상을 나는 아빠와 어색한 관계로 지냈다. 뭐랄까 싫은 건 아닌데 한마디로 좀 불편했다. 혹은 대화가 통할 리 없다고 지레 짐작했다. 그래서인지 아빠와 허물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늘 의아했다. 한 친구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투정을 부린다고 했다. 그런 관계가 부러우면서도 나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빠와 나, 우린 언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너무나 아득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때 우리는 꽤 살가운 사이였던 것 같다. 지갑 속에 넣어둔 한 장의 사진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각각 4살과 7살인 나와 언니가 아빠의 커다란 품에 안겨있는 사진이 있다. 두 딸을 양손으로 번쩍 안아든 40대 중반의 아빠는 젊고 다부진 몸에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강원도의 어느 바닷가, 아마 경포대쯤이 아니었을까? 햇살은 몹시 뜨거웠고 나는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렸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아빠를 좋아했던 게 분명하다. 그랬던 우린 대체 언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인터뷰가 잡힌 날, 동네 카페에서 아빠를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편하고 어색한 마음과 더불어 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낯선 감정을 품고 카페로 향하는데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중요한 약속 장소에라도 가는 듯 한껏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카키색 모자에 베이지색 스트라이프 재킷을 갖춰 입은 멋스러운 노인이 저만치 서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옷발은 참 잘 받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먼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경희야! 아빠는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마주선 채로 서로를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색해 죽겠는데 아빠는 손을 흔들며 나를 향해 웃었다. 나도 도리 없이 한 손을 들어 몇 번 흔들었다. 잠시 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어느 지점부터 우리는 나란히 카페 방향으로 걸었다. 닿을 듯 말 듯 손끝이 몇 번 스쳤지만 누구도 상대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다. 나란히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보니 아빠와 함께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몇 발이라도 앞서 걸었고 우리는 늘 따라가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지금의 나도 아이와 어딘가로 향할 때 나란히 걷기보다는 앞서 걷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도 유전이 되는 걸까? 오전 10시 아빠와 함께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공간에 들어와서야 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금껏 아빠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언니가 뒤늦게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에게 인터뷰 참석을 제안한 건 역시 아빠와의 어색함을 희석시키기 위함이었다. 80을 넘긴 아빠와 40을 넘긴 두 딸은 어색함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각자 마실 거리를 주문했다. 아빠가 먼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때까지 나는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커피 좋아하세요? 그럼 가끔 이렇게 한 잔씩 마시지. 누구랑요? 같이 그림 배우는 사람들이랑 종종 카페에 가지. 나이 많은 내가 커피 한 잔씩이라도 사야 하지 않겠니? 언니와 나는 서로를 동시에 쳐다보았다. 우리가 아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인터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이 조금 저릿하고 이상했다. 아빠는 원샷도 아닌 투샷이 담긴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고는 두어 번 재킷을 고쳐 입으셨는데 빳빳하게 다린 셔츠가 스트라이프 재킷과 참 잘 어울렸다. 어깨 깡패인 아빠는 티셔츠보다는 재킷을 입을 때 더욱 자태가 돋보인다. 사람에게 자태가 좋다는 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문득 어릴 때 동네 골목 어귀에서 아빠를 마주친 기억이 났다. 그때도 아빠는
재킷 안에 잘 다린 셔츠를 갖춰 입으셨다. 그는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흐트러진 차림으로 동네를 활보한 적이 없다. 80이 넘었음에도 패션 감각은 좋은 편이다. 대충 걸쳐 입은 것 같지만 안에 받쳐 입은 옷과 겉옷의 색상 배치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 한마디로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공간의 힘이라는 걸까?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과 조명이 감싸는 카페에서 아빠를 만나니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내가 40여 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 마주 앉은 기분이었다. 아빠, 이제 녹음을 시작할까요? 그래, 해보자꾸나. 제가 질문하면 편하게 답하시면 돼요. 그러자. 재밌을 것 같구나. 아빠가 먼저 여유롭게 웃었다. 그는 역시 고수였다. 서두르지 않고 느긋했으며 한없이 자유로워 보였다. 역시 뭐든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예상과 달리 인터뷰는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아빠는 인터뷰를 많이 해본 사람처럼 대화에 거침이 없었고 표현력도 좋았다. 우리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여러 번 크게 웃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꽤나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커피가 식어갈 즈음 첫 번째 인터뷰가 끝났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2019년 여름, 아빠가 떠났다. 태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그날 아침, 잠든 자식들이 깨어나기를 밤새 꼬박 기다리신 아빠의 호흡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우리 남매들은 지난밤 어쩐지 모두 아빠 곁으로 모여들었다. 밤늦도록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막내인 나는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조잘됐다. 아침이 되자 배가 고픈 나머지 크림빵을 흡입하듯 먹어치웠다.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를 다 마셨을 무렵에야 아빠의 호흡이 점점 더 잦아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빠가 곧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을 직감했다. 너무 슬픈 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난 이상 죽는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나로서는 이 상황이 그저 연극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사라짐. 방금 전까지 내 곁에 존재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느냔 말이다.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이토록 지난한데 막상 죽음 이후의 시간이 일사천리 흘러가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다. 죽음은 피해갈 어떤 수단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가족들이 하라는 대로 입던 옷을 벗고 거울을 봤는데
상복을 입은 내 모습은 어색하기만 했다. 딱 부모 잃은 이의 모습 그 자체였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이것이 현실인지 연극인지 나는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아빠의 시신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곱게 옷을 갈아입고 반듯하게 누운 아빠는 평소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였다. 특유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고 한때는 너무나 싫어했던 낮잠 주무시는 아빠의 모습 그대로였다. 학교에서 돌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는 늘 대자로 누워 계셨다. 다른 집 아빠들과 달리 그에게는 언제나 낮잠 타임이 있었다. 은행원이나 회사원인 친구 아빠들은 이 시간엔 집에 없다던데. 사춘기가 시작되어 가뜩이나 반항심 가득한 나는 할 일 없이 낮잠이나 자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빠는 양손을 가슴께 가지런히 올려놓고 낮잠을 주무시곤 했는데 숨을 고를 때마다 볼록 솟은 배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당시 아빠의 직업은 택시 드라이버였다. 그는 밥때가 되면 칼같이 집으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마치곤 두어 시간 낮잠 타임을 가졌다. 엄마는 천하태평한 아빠의 성격을 늘 못마땅해 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낮잠은 언감생심이고 밤잠까지 줄여가며 돈을 버는 아빠들이 대부분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아빠는 그런 아버지들과는 삶에 임하는 태도가 좀 달랐다. 일이란 건 조금만 해야 하는 것이며 놀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더 노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실한 개미형 엄마와 배짱이형 아빠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싸우는 날이 잦았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남들처럼 집장만을 하냐고요. 개미형 엄마의 생활 철학으로 보면 아빠는 무능하고 게으른 한량이자 한심한 가장이었다.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었던 아빠는 결론이 뻔한 일일 드라마 속이 단골 장면처럼 이놈의 집구석 운운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곤 했다. 엄마도 진부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슬피 우는 날이 많았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부엌에서 울고 옥상에서도 울었으며 부엌으로 헝겊 인형에 눈을 달면서도 눈물을 훔쳤다. 그런 형편이니 딸인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일 수밖에 없었다. 점점 더 아빠가 미워졌다. 한 번 믿기 시작하니 아빠가 낮잠 주무시는 모습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엔 아빠라는 존재는 이미 내게 불편한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아마도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가 집을 비웠고 엄마와 우리 삼남매는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마도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다. 누군가는 모로 누운 채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바닥에 엎드려 실없이 낄낄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아빠가 기척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간
몇 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기를 거두고 각자의 방으로 스멀스멀 들어갔다. 엄마는 헛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가지 않았을까? 대개 이런 식이었다. 아빠의 등장에 식구들이 흩어져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 일은 이후로도 종종 일어났다. 어색함 때문이었을까? 민망함 때문이었을까? 아빠는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TV 앞을 독차지하고 앉아 양말을 벗고 뉴스를 시청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뉴스를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몸싸움 소식에 채널을 휙 돌려버리기도 했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해가면서 아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등이 무척이나 넓었다. 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지? 아빠는 정말로 눈치가 없는 게 아닐까?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나는 아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은 거의 40살이 넘어갈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실은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앉은 줄 알았는데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은 우리들이었다. 내가 틀렸다. 아빠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자신이 얼마나 더 견딜지 확신할 수 없는 어느 날, 병실로 모인 우리에게 아빠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착한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기력이 다해 겨우겨우 써내려간 손글씨였다. 사랑을 하는데도 아닌 사랑은 하는데 라고 쓴 글씨였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 라는 글씨에선 그만 말문이 턱 막혀왔다. 아빠는 모르는 게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뜨거운 감정이 불쑥 올라왔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대충 얼머부린 감정들이 조금은 후회가 된다. 말할 걸, 표현할 걸, 아니 똑똑히 말했어야 하는 거였다. 아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사랑은 했지만 표현 방법을 영 몰랐던 중년의 아빠는 사춘기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고 싶었을 것이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보고 배운 적도 없는 아빠도 아빠의 역할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것뿐이다. 가족이란 참 이상하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를 너무 아프게 한다. 2019년 7월이 어느 날 6호 태풍이 지나간 고요한 아침에 아빠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